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을 준비했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업데이트 내용을 좀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 뒤에 코인 이슈, 시황 이슈 있으니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해시레이트가 본격적으로 올라갔던 배경은 16일 시점때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 뒤에 다시 또 주춤을 보이다가 14일 기준점으로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머지 업데이트 기간이 이제 9월 15일자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해당의 이게 해시레이트가 더 증가폭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면 더 머지의 업데이트 일정이 하루 또는 이틀 정도 더 앞당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뒤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클래식의 해시레이트가 올라가는 게 긍정적이다 또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올라가는 만큼에서 더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런 내용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또 MESS 제한을 또 붙여서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간략하게 보게 되면 체인 네트워크의 합의를 달성한다라는 객관적인 규칙에서 검증 과정에서 가장 나중에 보는 세그먼트보다 처음 보는 체인 세그먼트를 선호하게 되는 주관적인 방식으로 변경할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꼭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이런 제한이 나왔다라는 게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제한이 나왔던 이유는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나왔냐. 아무래도 51%라는 공격에 있는 대상, 과거에도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이더리움 클래식 해시레이트 불안 요소가 있고 나머지 POW 코인 쪽으로 갈 영향성이 있겠지만 어차피 여기는 반반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뒤로 이 솔리 현상으로 인해서 채산성에 따른 문제점, 이것도 이제 극복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더리움도 과거 17, 18 시즌 때도 채산성 안 나올 때도 계속 돌리기도 했어요. 물론 이제 채산성에 있는 이더리움 채산성의 마이너스 4이 훨씬 더 좀 덜하긴 했지만 이클이 솔직히 POW 코인과 채굴 회사들이 이클만 다 선호를 한다고 하면 그건 너무 극단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별개로 봐야 되고 그때 또 가서 한 번 더 해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1%에 따른 노출이 있다고 했지만 이것도 일단은 사전에 보안에 있는 대상이 일단은 검토하고 있고 제한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더라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머지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는 이제 호재성이 끝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호재성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해서 대부분 이더리움 클래식의 시세에 따른 영향성이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쿠코인 쪽에서는 이더나 이클 상승률이 어느 쪽이 좀 더 좋을 것이냐에 따른 상금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지 업데이트에 이제 주는 분위기는 아무래도 이제 막 이더리움이 첫 변화하는 단계, 제대로 변화하려고 하는 이제 단계에 접목이 됐기 때문에 이 점과 그 다음에 여기에 불확실성은 호재가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머지가 정말로 안착화가 되는 부분, 업데이트 일정이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죠. 안정화가 되는지 안착이 되는지 이거를 좀 볼 필요성이 있겠고, 그 다음에 포크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도 일단 하지만 저는 된다에 좀 더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더 POW 코인들이 어떤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줄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황을 보게 되면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한 수치를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제로 코로나 부분에 따른 정책을 추석 시즌에 또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청두에서 GDP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그 청두 부분을 더 강력하게 또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기 둔화폭은 더욱더 심해질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9.67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금일 발표 예정이 고용 보고서에 따른 영향성으로 일단 달러 인덱스가 조금 더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금 가격 추이는 1696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고용 관련 지표에 따른 영향성과 긴축 정책이 가속화될 거라는 전망치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가는 배럴당 86.61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중국 정부의 주요 도시 봉쇄 조치에 따른 영향성으로 원유 수요 감소가 클 것이다 라는 점을 좀 꼽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이제 미국이 AI용 반도체 중국의 수출 등 중단을 해라고 일단 통보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장중에 10%대까지 하락을 보여주다가 마감가는 7% 정도로 마감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은 뭐 3분기 꼭 굳이 볼 필요성 없고 4분기도 굳이 볼 필요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매우 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이제 제재를 가하는 배경은 최첨단 기술 군사적 목적 활용성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과, 중국 현지에서 해당 제품 개발하는 것은 허용을 할 것 같다. 그 대신 이제 납품은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5,400억 원 정도 선 수주 물량이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 또 파기 부분에 따른 측면도 물어줘야 되는 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유로존 8월 제조업 경기 위축 국면이 26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점점 더 심해질 것 같고, 유로는 점차 분열의 위기 또는 경제적 위기가 엄청나게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엔비디아 AI용 GPU 반도체 A100하고 H100 수출 제한권이 생각보다 어떤 전문가는 뭐 심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갈리고 있는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펜하이머 기술적 분석 책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3,800선을 주시하고 있다. 단기적인 증시 전망이 비관적이기 때문이다. 나아지기 전에 더 나빠질 것 같고 바닥을 치는 과정이 있는 것인지, 약세장의 장기화 중간에 있는 것인지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이 기회가 생기기 전에 마지막 하락세라고 생각이 들며 3,800 시장이 바닥을 치게 될 타당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미국 지수가 코인과 같은 길을 가고 있죠. 그래서 계속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가 인플레 둔화 부분이 이제 점차 보인다,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금리가 9월에 피크치지 않겠냐? 라는 걸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2월 군원 PC 인플레 4.2 정도 예상을 보고 있고, PC 물가가 5월달에 5.3, 6월달에 4.8, 7월달에 4.6,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차 더 낮아질 것 같다. 내년 말에 2.6 정도 나오는 거 아니겠냐? 이런 의견이 좀 있었고요. 자금 지속 유출되는 캐시우드 펀드 부분이 이번에 8월에만 8억 달러 정도 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ETF는 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실적이죠. 뭐 수익률이 어느 정도 잘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갈린다고 하는데, 이것도 매우 마음이 아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치솟는 중국의 확진자 추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아시아의 설날과 추석 부분에 따른 영향성은 피해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UBS 자산운용 CIO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인플레 둔화 확인이 안 되면 그 이상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져 있고, 내년까지 변동성은 클 거고, 기업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것이며 부도율이 상상 이상으로 커질 것 같다. 이건 코인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 회사들이 뭐 자금난이 안 허덕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인건비 많이 올랐죠. 물가 다 올랐는데 자기네들도 먹고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돈을 투자받을 수 있으면 투자 유치를 많이 땡겨 오던지, 아니면 코인의 사업적인 쪽으로 가치를 부여를 많이 만들어내서 이렇게 좀 만들어내던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메타버스 NFT 부동산 구매 늘었다. 지금이 줍줍할 때이지 않겠냐?
샌드박스와 디센트럴랜드에서 소유자가 12월 대비 각각 45%, 40%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유가 있어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 나름대로 지금의 비수기니까 이 가상세계에 있는 이 부동산 생태계 안에서도 이렇게 저렴할 때 주축하는 게 더 개이득이지 않겠냐라는 측면으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샌드박스에서는 16,500명이 19,000명까지 늘어났고 디센트럴랜드는 4,300명이 6,300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머지 긴 여정의 시작일 것 같다. 이번에 9월 15일로 일단 진행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연내 저점 대비 플러스 50% 상승한 상황이 아마 있기 때문에 더 힘이 보여질 것 같다. 본격적인 수수료 감소, 트랜잭션 처리 속도 증가 부분에 아무래도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중립기어를 박아두려고 하고요. 나스닥 하락폭이 역시나 비트코인에도 꾸준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점. 그래서 공통된 악재, 금리라가 과연 어느 시점에 멈출 것인지 우리는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기점으로 수납 공급 대비 양을 보게 되면 1년 차부터 5년 차 때까지 계속 양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래가 갖고 있는 물량, 기관이 갖고 있는 물량, 그리고 국가가 갖고 있는 물량 이런 걸 통합적으로 합치면 반 정도는 어찌됐든 간에 안 나오는 물량이라고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마운트콕스 물량이 저는 100% 다 나온다라고 보진 않지만 일시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당장은 아니에요. 9월달에 당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번 영상에도 다뤄드리기도 했었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나오게 되면 어느 시점이 나올 때마다 그게 이제 깊이는 한 번은 출렁거릴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판 기업의 중간 실질 매출 성장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꺾였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채굴자들의 최근 움직임을 보게 되면 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고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여러가지 유틸리티 비용이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컨설팅 기업 캡제미니에서 6월 세계 부유층에 관련된 리포트가 나온 게 있었는데요. 21년 100만 달러 13억 원 투자 자산을 보유한 부자 인구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요. 세계 부유층의 70%가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미국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일본, 독일, 중국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국의 동향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번 고용에 따른 분위기가 8월달 거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시점은 10월, 11월, 12월 달에도 과연 미국의 노동시장에 있는 이 고용에 따른 측면이 어떤 흐름으로 가줄 것이냐에 따라서 금리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여러분들은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게 되면 기업들의 인원 감축 계획이 보게 되면 이제 막 늘어나고 있죠. 이제 막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바라보는 지표가 뒤에 나옵니다. 이 뒤에 나오니까 이때 일어나고 있는 게 이때 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뒤에 나오니까 이때 적용받고 있는 게 이 뒤에 나옵니다. 또 그러니까 가장 진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이 나오려고 하면 겨울 정도나 내년 봄 정도가 돼야 그렇게 좀 높아지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시점에서는 여전히 9월달 때까지는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높아질 것 같다. 높을 수밖에 없다. 왜냐? 당연히 이제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봄에 여름 코로나 봉쇄 완화 조치도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볼 부분이라고 보면 겨울에 과연 이제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려고 할 것인지를 좀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겠냐. 그나마
이제 장기적으로 1년 이상 좀 들고 계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에 따른 메시지를 드린다고 하면, 여전히 위험자산, 주식 부분에 퇴직연금, 401k, IIA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선거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있어서 위험자산을 계속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또 조치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점도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내년에 있는 전망은 제가 분명히 플랜 A와 플랜 B를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플랜 A는 금리를 계속 동결만 가져가도 우리한테 좋을 것이다. 또는 두 번째는 최상으로 만약에 좋은 패가 나온다고 하면 내년 안에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되면 정말 이상적으로 위험자산한테 한 번 더 폭발적인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니 그때까지만 제발 기다렸다가 평단을 좀 많이 낮춰놓는 형태로 가져가셔라. 그 평단을 낮출 때도 좀 가능성이 있는 코인한테만 평단을 낮추려고 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막 희망도 뿌리 자체가 막 다 썩어버렸는데 그런 거에 계속 집중한 전략이 들어가서 아예 그냥 먹튀 일어나거나 코인이 막 없어지거나 그럴 일이, 그런 불상사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과거 한 18에서 19년도 시즌에 어르신분들 한 두 분이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사기 코인인데도 절대로 귀 막고 눈 막고 이래버리다가 꼭 그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 시점에 정리를 안 하다가 안 좋은 결과물을 받았던 때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항상 투자 부분에 항상 자기가 노력한 만큼, 자기가 고생한 만큼 그 돈을 쟁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 없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 않으면서 쉬엄쉬엄 쉽게 돈 버는 거 당연히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쉽게 돈 번다 뭐다? 사기이다. 쉽게 누군가한테 이런 걸 막 찝어준다? 아무런 나한테 보상 없이 다 문제 있는 거예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